안녕하세요. 취미로 철학하는 남자입니다. 네, 지금은 8월 19일 10시입니다. 네, 조금 빨리 시작하고 쉬려고 해서 빠른 시간, 그나마 빠른 시간입니다. 10시면. 네, 이 10시에 이제 녹화를 하고 있고요. 네, 오늘은 우상의 왕훈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은 구절이니까 빨리 읽어볼게요. 예술가, 내가 사랑하는 예술가는 절제된 욕구를 갖는다. 그는 진정 단 두 가지를 원할 뿐이다. 그가 먹을 빵과 그의 예술을, 빵과 키르케를 이라고 나오는 구절입니다. 네, 이게 우상의 황혼 구절들은 다 짧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할 만한 단서가 없고, 그렇다 보니까 니체가 말하는 여러 가지 글들을 통해서 라던가 아니면은 그의 주요한 논법, 논리를 이제 알면서 이제 해석을 해 나갈 수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 짧은 문장만 보면은 좀 난해할 수 있을 부분인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싶은 분들은 일시정지해서 잠깐 보시고요. 저의 해설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부터 볼게요. 예술가, 내가 사랑하는 예술가는 절제된 욕구를 갖는다 라고 했습니다. 예술가라고 했을 때 니체한테는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언급되고 비판되는 게 데카당스 예술가인데, 데카당스라는 게 쇠락하다, 기울다 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쇠락하게 하고 기울게 하는 예술가라고 이제 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이제 또 니체가 긍정하는 예술가가 있습니다. 긍정하는 예술가는 비극적 예술가, 이건 니체가 쓴 표현이고 데카당스라고만 할 거예요 아마. 네, 아무튼 이렇게 두 가지의 예술가로 나뉠 수 있다. 그래서 보면 니체는 데카당스 예술가, 데카당스에 대해서 비판적이니까 데카당과 데카당스. 그래서 니체가 사랑하는 예술가가 뭐냐라고 한다면 비극적 예술가가 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비극적 예술가라는 게 뭐냐, 비극 작가를 말하는 거냐,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조금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정확하게 비극이, 니체가 쓰는 비극적이라는 표현이 뭔지를 알려고 한다면 비극의 탄생이라는 책을 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비극을 통해서 자신을 검열하고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가려는 행위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어떤 사례를 봤을 때, 그 사례 통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건설적인 존재를 말해요. 대체로 이제 비극이나 이런 걸 통해서 비극을 좀 이런 건설적인 방향으로 쓰지 않고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정도로만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니체는 이 비극을 좀 올바르게 써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비극적 예술가라는 거는 그냥 비극을, 뭔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극을 쓰는 작가, 아니면 비극적인 상황을 그리는 뭐 화가, 이런 의미가 아니라 뭐 행위자의 의미가 좀 강해요. 행위자의 의미, 디오니소스적인 요소를 가진 예술가를 말하기 때문에, 실제 어떤 춤이나 이런 거에 빠져서 이제 열광의 도가니에 들어간다, 도취한 상태에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그런 실제 행위를 하는 그런 예술가를 말해요. 뭐 이제 아폴론적 예술가, 디오니소스적 예술가라는 게 있긴 한데, 일단 그런 거는 좀 깊은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보면은 이렇게만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비극적 예술가는 두 가지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뭐냐 했을 때, 먹을 빵과 그의 예술이라고 하고요, 빵과 키르케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예술이란 게 뭘까라고 했을 때 보면은, 이 예술에 대해서 이제 제가 문구를 가지고 왔어요. 예술 도대체 뭐라고 생각을 하는지 그 부분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예술은 이제 비극, 인간을 고양시키는 부정적인 사례, 뭐 이렇게 봤는데, 보게 되면 지금 여기 있습니다. 예술은 삶의 위대한 자극제다. 삶에 있어서 자극을 시키는 어떤 작용을 하는 그런 물체다, 어떤 뭐 도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구절은 보게 되면은 우상의 왕혼, 어느 반시대적 인간의 편력이라는 부분에서 볼 수 있는 24절 내용입니다. 여기 가서 보시면 되고요. 아무튼 예술은 삶의 위대한 자극제인데, 이 니체가 비극을 통해서 자신을 검열하고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가려는 행위자를 이런 예술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술은 개인을 고취시키는, 뭔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촉진제인데, 그 촉진제를 뭐라고 하고 있냐면 비극이라고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진정한 예술가, 니체가 사랑하는 예술가는, 예, 자기가 먹을 빵, 예, 생물이니까 먹어야 되는 빵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더 인간적으로 고양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한 비극, 예, 비극을 이제 원한다. 그래서 신체를 유지시킬 수 있는 먹거리와 정신을 고양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비극을 원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인 측면과 신체적인 측면을 관리하고 단련할 수 있는 두 가지를 원한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약간 구도자의 느낌의 예술가를 말하고 있죠. 네, 이렇게만 봐도 해석은 되는데 추가적으로 볼게요. 빵과 키르케라고 얘기를 합니다. 키르케. 그럼 이 키르케는 도대체 뭐냐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 키르케라는 건요, 저도 몰랐습니다. 이게 이제 해석을 하고 싶으니까 키르케가 뭔지 검색을 하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키르케를 검색해 보니까 인간을 동물로 변하게 하던 여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인물을 돼지였나요? 돼지로 변하게 했던가 그러는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중요한 포인트는 자기가 뭐 수족으로 다루고 싶은 인간이 있다면은 동물로 변하게 만들어서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물들이 이 키르케라는 여신을 쫓아다니면서 추종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점이 아주 니체의 마음에 든 거예요. 네, 니체가 봤을 때 인간을 동물처럼 변하게 만든다? 동물로 변하면은 인간이 우둔해지지. 그러니까 인간을 우둔하게 만드는 것이네, 우둔하게 만드는 여신이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착안해서 도덕이나 교리를 키르케라고 부릅니다. 키르케. 자기만의 이제 별칭인 거죠. 도덕과 교리는 키르케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도덕과 교리가 키르케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빵과 키르케를 달라고 그랬잖아요. 이 키르케는 여기서 도덕과 교리 이걸 말하긴 하는데, 도덕과 교리를 달라는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뭘 달라고 하는 거냐면, 도덕과 교리로 인해서 이제 비극적인 상황에 놓인 걸 달라는 거예요. 왜냐? 이 비극적인 상황, 도덕과 교리에 의해서 개인 개성을 잃어버리는 상황들을 보면 어떻게 된다? 내 개성은 지켜야 되겠다. 저거 봐라, 도덕과 교리를 따르더니 쟤네들 망했네, 쟤네들 개성을 잃어버렸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키르케라는 거는 도덕의 사례, 도덕이 개성을 빼앗아 버린 사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비극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예, 이렇게 보면은 이제 전반적인 내용 자체가 간단하게 보면은 이겁니다. 네, 내가 사랑하는 예술가, 즉 내가 진정한 예술가라고 바라보는 것, 생각하는 거는 이런 것들을 바라는데, 뭘 바라냐면, 네, 적정한 생존을 위한 먹을 것과 정신적 성숙을 위한 비극을 바란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예술가는 그냥 먹을 것만 바라는 것도 아니고 쾌락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은 정말 절제된 사람이기 때문에 신체를 관리할 것과 정신을 관리할 것만 바래,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구도자의 측면이 강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관련해서 이제 뭐 문구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또 몇 개를 가져왔습니다. 아까 잠깐 보여드렸지만, 근데 이게 이제 반복되면 안 되긴 하는데, 제가 매번 이 관련된 구절을 가져올 수는 없으니까요. 찾다 보니까 이제 찾기 쉽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오는 건데, 일단은 이제 도덕은 철학자들을 유혹하는 키르케다. 예, 키르케에 해당이 된다. 이 키르케라는 게 동물로 만든다 그랬죠. 이 도덕이 철학자들을 동물로 만들어 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침놀 서문 3절에서 나옵니다. 아침놀 서문 3절. 발음이 새는데 왜 새는지 모르겠어요. 피곤해서 그런가. 아무튼 그렇고, 네, 아무튼 오늘날 도덕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는 연설가는 없다. 예를 들어 무정부유자들이 연설하는 걸 들어봐라.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 그들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말하는지, 심지어 그들은 자신들을 선하고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한다. 세상에서 연설과 설득이 이루어진 후 도덕은 유혹하는 방면에서 최고의 대가로 입증되어 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도덕이라는 게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을 유혹하고 우둔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이 의미를 맥락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키르케를 이렇게 보는 게 맞다. 근데 뭐 이걸 안 봐도 안 봐도 생각해 본직하죠.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유고, 니체의 유고 1882년 여름 가을 부분에서 217절에 나오는 건데요. 본성적으로 순결한 자는 몇몇 허영심 많은 바보들을 제외하면 순결을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 진짜 순결한 자들은 순결을 높이 평가 안 한다, 이런 거죠. 그다음에 순결을 숭상하는 자들은 그들이 순결하기를 원하는 또는 순결했기를 원하는 근거를 갖는 자들, 키르케의 돼지들이다. 여기서도 키르케가 도덕적인 거,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도덕, 교리, 관습에서 봤을 때 순결을 지켜야지, 순결한 게 중요하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 교리, 관습에서는 그걸 중요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숭상하고 따르고 추구하고 미적인 걸로 생각한다? 이거는 교리와 관습에 철저하게 지배되고 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 논리로 삼고 있다. 결국 키르케의 돼지가 됐다. 이런 식으로 갑니다. 교리의 돼지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 부분은 이제 우상의 왕은 어느 반시대적 인간의 편력, 여기에 24절에 나오는 건데 예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술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예술은 삶의 위대한 자극제다. 아까 말한 것처럼 비극, 이런 것들, 이제 그리스에서 이제 예술을 취급하는 게 나와요. 이제 고대 그리스에서 예술을 어떻게 취급했는지를 말하면서 그 플라톤의 얘기가 나옵니다. 플라톤이 국가나 법률에서 예술에 대해서 어떻게 취급하는지가 나와요. 근데 그걸 보고서 이제 거기에 착안해서 동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삶의 위대한 자극제다.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대중음악, 이런 거를 지금 취급하진 않아요. 대중음악을 취급하진 않기 때문에 예술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말은 뭐 좋은 말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질적인 의미를 보면은 대중음악은 안 좋다, 쾌락적인 거 안 좋다, 뭐 카타르시스를 주는 거 안 좋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라서 좋은 말은 아닙니다. 예술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렇지만 맥락상으로 볼 때 예술 되게 좋은 거라고 얘기하니까 예술은 역시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할 만한 여지는 분명히 있죠. 아무튼 그런데 보면 읽어볼게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목적이 없다거나 목표가 없다거나 예술을 위한 예술이라고 이해될 수 있단 말인가? 예술은 삶에 엄청 도움이 되는 건데 어떤 목적을 지니지 않고 목표도 지니지 않고 예술을 위한 예술, 이런 게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관련해서 남아있는 한 가지 물음, 예술은 삶에 수없이 많은 추한 것, 강한 것, 의문시되는 것도 역시 등장시킨다. 그러니까 예술이 뭐 좋은 것만 보여주는 거 아니고 나쁜 것도 보여주고, 좀 보기 싫은 것도 보여주고, 너무 강한 것도 보여주고, 뭔가 이상한 것도 보여주고, 이런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술은 삶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 아닌가? 살면서 괴로워하는 것들을 표현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비극적인 거, 그 다음에 추하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 감정적인 것들, 이런 것도 보여준다 이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술에 이런 식으로 의미를 부여했던 철학자들이 있다. 이제 예술은 삶의 괴로움을 표출하는 것이다 라고 봤다는 철학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가 나옵니다. 쇼펜하우어는 의지로부터의 해방을 예술의 총체적 의도라고 가르쳤고, 체념시키는 것을 비극이 갖는 중대한 유용성이라며 경외했다. 이겁니다. 지금 의지에 따라서 이제 뭔가 행위하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버겁고 의지에 따라가는 것도 싫고 하니까 이제 벗어나 일탈의 의미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체념시키는 거, 이제 예술적으로 뭔가 하고 나면은 이 삶이란 게 덧없다, 의미가 없다, 그냥 지금을 뭐 좀 만족하는 것 말고는 뭔가 의미가 없다, 이런 식으로 간다예요. 그러니까 비극적인 이 예술, 비극이라던가 뭐 비극적인 내용을 갖는 어떤 것들, 음악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이제 체념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다. 왜냐면 삶이라는 건 고통인데 그나마 이제 체념시킬 수 있게끔 사례를 보여주면서 나만 괴로운 거 아니고 모두가 그런 거네, 어쩔 수 없네, 이렇게 만든다 이거죠. 그러니까 비극이라는 게 굉장히 유용하다, 우리가 삶을 받아들이는, 고통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거에 굉장히 유용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니체 뭐라 그러냐, 그런데 이런 거, 이렇게 체념시키는 거,
비극을 통해서 우리가 체념하는 거, 이거는 염세주의자의 시각이며 아주 좋지 못한 사악한 시선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가느냐, 왜 이렇게 이제 비극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느냐, 이거는 좀 더 많은 구절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확인해 볼 수밖에 없는데, 간단하게 또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술가 자신들에게 호소해보지 않으면 안 된다. 비극적 예술가는 자신의 무엇을 전달하는가, 그가 보여주는 것은 다름 아닌 끔찍한 것과 의문스러운 것 앞에서 공포 없는 상태가 아닌가. 여기서 보게 되면 즉 끔찍한 것과 의문스러운 것, 이거는 비극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극 앞에서 공포 없는 상태가 아니냐 이거예요. 비극을 보면 공포를 느끼죠. 아, 너무 무서워, 내가 저렇게 되면 어떡해, 아, 저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아, 저런 일이 남들한테도 생기고 나만 생기는 게 아니구나 하면서 체념하고 이런 게 생겨요. 그러니까 공포에 빠지거나 공포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한 채로 있거나, 아니면은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해소하거나 이런 상태에 놓인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니체는 뭐라고 하냐면 그런 것들, 비극적인 것 앞에서 공포가 없다 이거예요. 공포가 왜 없냐면은 나는 저런 일 안 당할 거야. 왜냐면 나는 건설적인 행동을 할 거니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나랑 관련이 없는데 라고 하니까 공포 없는 상태가 놓인다 이거죠. 그래서 이 상태가 지극히 소망할 만한 거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비극을 극복할 거다, 이런 의지를 갖는 거를 이제 중요하게 여기고, 그래서 비극을 극복할 거라는 의지를 갖는 거는 염세주의적 시선이 아니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건 잘못된 거다 하면서 비극은 극복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더 나아지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를 알고 있는 자는 이것의 최고의 경의를 표한다. 비극을 건설적으로 쓰려고 하는 상태,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정확한 해석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이런 의미로 나아가면 된다는 거고요. 아무튼 이렇게 예술에 대해서, 키르케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니체가 생각하는지 얘기를 해봤고요. 니체가 사랑하는 예술가는 정말 진짜 생존과 정신적 성숙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존재였다 라는 점을 유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별도의 사담은 안 하겠는데, 이 구절 너무 오래 읽었죠? 구절을 읽을지 말지 뭐 의견을 주실 분들은 읽어주는 거 괜찮다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읽지 말고 본문만 하면 좋겠다 싶으신 분들은 본문만 하라고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영을 해볼게요. 저도 이거 찾는 거 좀 귀찮거든요. 뭐 나름대로 이제 제 말이 어느 정도 설득력 있다는 거를 이제 제공하는 단서니까 의미는 있을 것 같은데, 매번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어느 정도 하다가 또 안 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내일은 영혼에 관하여 이제 2장을 좀 해볼 것 같은데, 내일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다는 점 유의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